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모처럼 양지수가 뜨거워진 햇살만큼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850선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모처럼 불어온 훈풍을 이끌어갈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복귀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등한 하루, 오늘 원픽은 AI발 전력기기 호황 이제 시작이다입니다. 네,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함께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신규 전력 수요까지 맞물리며 전력기기 강세 사이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 약 316조 원에서 2030년 약 71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기간 조정이 시작될 것 같았던 전력 기계주가 다시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업황 사이클을 볼 때 주가도 아직 위로 룸이 많이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산업이 호황이 시작된 것이 이제 2021년 말부터 주로 이제 수주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대가 됐었고 또 전기차가 상당히 좀 뜨거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또 한번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뜨거운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추가 투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TSMC, 인텔, 마이크론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 설비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호황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리라 이렇게 보고요.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소 4년에서 6년 가량은 계속해서 이런 호황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가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가장 뜨거운데요. 일반적으로 이 초고압 변압기가 발주가 된 후에 3, 4년 후부터 중저압 변압기, 그다음에 배전기기와 같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또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좀 일부 선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너무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업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4년 이상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특히 그 초고압 변압기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 변압기 업체 현황은 어떤지, 또 국내 주요 업체들의 점유율 그리고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이 변압기 업체들이 대략 한 4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 정도 수준만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품목별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을 쭉 봤는데 매출이 꺾이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고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년의 전망 또한 다들 플러스 될 것으로 기대가 될 정도로 다 같은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의 이제 PER 수준을 한번 쭉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업체들이 많게는 35배, 대부분 다 30배 이상의 밸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대략 한 28배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단 그 관련 주들 중에서 매출액 성장률은 가장 좋은 게 바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평가는 뭐 충분히 뭐 합당한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정도가 있을 텐데 이들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은 물론 초고압 변압기도 있습니다만 매출 비중은 작고 중저압 중심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한 7%대고 마찬가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외에 뭐 건설이라든지 중장비 정도 그런 것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한 7%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한 20배 정도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한 16배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대적인 저평가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북미 시장의 노출도가 커서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추이와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2021년부터 수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기 평균으로 해서 한 4억 불 정도의 수주가 2021년에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분기 평균 한 7억 불 수준까지 올라왔고 작년에는 한 9억 불에 가까울 정도로 이 수주가 2021년 대비 2배 이상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 또한 지금 43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6조가 정도 되는 수준의 탄탄한 그런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의 생산 법인, 현지 법인이 대규모로 공장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 호황이 시작하기 한 2년 전에부터 이제 가동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호황을 올곧이 지금 만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울산과 또 미국 법인에도 지금 초고압 변압기 현재 그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 9월 달, 10월 달 경에 또 계속해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매출액 한 2천억 정도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앞서 제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 다음에 이제 중저압, 그다음에 배전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거와 맞춰서 이 배전기기 쪽, 또 중저압 변압기 쪽도 현재 설비 투자를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년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본격화될 시장에 또 맞춰가지고 또 증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상당히 좀 수주 그리고 실적 매출 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미 대규모 공장도 있고 추가 증설에 나서고 있고 또 중저압 그리고 배전기기 쪽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다.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의 역대급 호황으로 LS그룹 전력 계열사들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주사인 LS도 동반 상승 중인데요. LS그룹주 중에는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LS랑 LS 일렉트릭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LS는 뭐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이제 LS 전선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죠. 이제 9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1,000억이 넘는 순이익을 거둘 정도로 뭐 계속해서 이익 성장이 좋고요. 또 이제 지분 100%를 이제 확보한 LS M&N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실적이 이제 순이익이 1,800억대까지 올라왔고요. 또 올해만 들어서 구리 가격이 한 10% 이상 또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 전력기기 자회사들이 전반적인 좀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편안한 선택지로서 LS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S 에코 에너지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대하는 것이 이제 내년인데요. 일단 LS 전선 아시아였죠. 과거에 사명이 LS 에코 에너지는 이제 베트남 1위 전력 케이블 회사인데요. 베트남 그리고 또 이제 미얀마는 이제 가온전선과 공동 출자해서 5대5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진 전력 케이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이제 2030년까지 도시화율을 50%를 목표로 계속해서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1위 사업주로서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가지가 이제 해상풍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히토류 개발 쪽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히토류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올 연말경부터 해서 이제 초도 매출이 이제 히토류 트레이딩을 이제 매출이 지금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연말경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좀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S 그룹 중에서는 LS와 LS 일렉트릭 단기적인 관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LS 에코 에너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구리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선주도 함께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력기기와 함께 전선주도 호황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어떤 변수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초고압 변압기 다음이 중저압 변압기, 배전 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선이 피날레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발주가 많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공식인데 하지만 이게 2021년부터 수주가 많이 좋아졌고요. 대부분 보면은 2021년 대비 2023년 거의 한 2배 가까운 수주가 증가를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더 주목할 것이 수출 비중이 좀 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과거에는 사실 미국 쪽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한 5% 남짓되는 정도의 좀 미약한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0%에 육박할 정도로 관련된 그 수출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화면에서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랑 전선 둘 다 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양호한 반면에 다른 전선 회사들이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실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뒤늦게 구리 가격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저는 물론 시장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선 관련주들은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 확인을 할 것은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입니다. 제가 아까 구리 가격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수주했었던 분은 이제 원재료 비중이 아무래도 전선의 70%에서 80%까지 차지하는 절대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상승의 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제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구리 가격 상승은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 시에는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지만 1분기 실적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기기주 가운데 김성준 이사의 최선호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 시간대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소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아까 글로벌 피어보다도 조금 비싼 정도여서 오늘은 좀 다르게 LS 일렉트릭으로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물론 이제 당장의 이 중저압 변압기가 큰 호황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도 그 하반기 정도서부터는 이쪽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또 배전기기 쪽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내년도 이 매출 성장률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좋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LS 일렉트릭이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연매출 한 1,5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 되는 정도. 물론 전체 매출이 4조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쪽도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이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2027년도 거 제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수주가 너무 탄탄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근데 북미 지역은 지금 당장에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현재까지는 미국에 진출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 쪽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초고압 변압기 쪽 시장도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갭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 급등을 해서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2022년도 코스피 기준 2,100포인트 있을 때 이 전력기기 회사들 대부분 다 신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또 이제 방어력도 분명히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데이 환경 원픽 김성준 이사의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호황 사이클에 진입한 전력기기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누구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의 참견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40대 남성분 하루님이신데요. 포트폴리오 볼까요? 투자 자산 1억 350만 원으로 국내 주식 63%, 그리고 해외 주식과 펀드 6%, 그리고 코인 1%, 현금 30%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PSK, 유니슨, 그리고 네이버, 에코프로 등 총 15종목에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의 대장주들이 골고루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하루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참견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신혁승 나보 인베스트 이사, 한중현 와뇌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님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기록 중인 종목보다 손실이 난 종목 수가 많은데요. 하지만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점 그나마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신혁승 이사께서는 30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50점으로 두 분 모두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신혁승 이사께서는 포트의 참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네, 뭐 늘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 포트를 점검해줄 그러게 되나 막 이렇게 좀 그렇기도 한데 뭐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점을 드린 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종목 수가 너무 좀 과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종목별 비중 조절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손절을 해야 될 종목에 대한 손절 타이밍을 좀 다 놓친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그래도 30점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익이 난 종목들은 또 크게 이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익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은 또 이렇게 자꾸 저렇게 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좀 계좌에 많이 있으면 오르는 종목들을 또 팔고 싶어서 이렇게 막 팔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그 점은 좀 잘하신 것 같고 또한 이제 시장 그 상황에 맞춰서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극대화는 좋았지만 종목 수나 비중 조절이 미흡한 점,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놓친 점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그래도 그동안 주신 점수 중에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좀 칭찬할 만하셨을까요? 일단 50점이란 점수가 그 0점에서 100점까지 그 사이 점수다 보니까 굳이 이제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엄청 잘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또 그 반대로 또 엄청 못하진 않은 것 같다. 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한 점은 이것도 제 잘한 점, 못한 점 모두 이제 이사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잘한 점 자체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왼쪽 보시면 일단 전체 자산이 한 1억 정도 되세요. 1억이 조금 넘으신데 국내 주식이 63%고 해외 주식이랑 코인 그리고 현금이 꽤 갖고 한 거의 40% 가까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한 관점 자체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 자산이 얼마 있으면 그거를 거의 주식 막 95%, 99%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위험 분산 자체가 되게 잘 된 것 같다.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주식만으로 들어가 봤을 땐 또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전체 포트폴리오 자체는 위험 분산은 잘했지만 주식 포트폴리오 그 자체만으로 위험 분산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PSK가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근데 유니슨도 비중이 10%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하루님의 경우에는 유니슨을 삼성전자랑 PSK만큼 좋게 보셨으니까 아마 그 비중이 저 정도 되실 텐데, 과연 유니슨이 그때 투자하셨을 그때 당시에도 좀 삼성전자나 PSK만큼 유망했을 종목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일단 종목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 20종목에서 30종목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신데, 20종목에서 30종목이 넘어가신 분들에게 저는 그냥 그 정도시면 ETF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20종목이 넘어가는 순간 종목 하나가 좀 크게 튀어도 그게 이제 계좌에서 크게 티가 나지가 않아요. 20종목인데 한 종목은 뭐 비중 50%고 나머지만 0.1%가 아닌 이상 좀 티가 안 나는데, 그런 분들에게 ETF를 하라고 권해신데, 이분은 좀 종목 개수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신 것 같고, 한 요 정도. 그리고 종목 선정 기준도 조금 아쉬웠던 게 좀 대장주에 대한 부재. 대장주가 삼성전자 말고 이거다 싶은 대장주가 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 부분, 네. 네, 자산 배분 자체는 좋지만 과다한 종목 수는 신혁승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좀 아쉽다 짚어주셨습니다. 하루님의 포트를 보면 종목 수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요. 박건 앵커가 오늘도 얘기를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하루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하루님은 2020년 3월 말쯤,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에 이제 주식을 시작해서 초반에는 좀 운이 좋으셔가지고 1년 동안 100%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자, 2021년부터는 이제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마이너스된 종목을 팔지 않아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 투자 성향은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요. 그리고 종목별 최대 비중은 10% 기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종목은 이제 경제 뉴스, 방송을 참고하고 공부해서 매도 기준은 또 일정하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자, 신혁승 이사, 하루님 매매 스타일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뭐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고 뭐 보수적이면서 방어적으로 한다는 거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리스크를 언제나 감수해야 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어쩔 때는 또 공격적일 때도 있어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제 방어적으로 전략을 취해야 될 때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매수는 그냥 그렇고 매도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반대로 매수는 오히려 신중하고 오히려 더 할 때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매도는 주식을 사고 나서는 기계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마인드를 좀 함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 한 그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분은 ETF나 이제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 수가 많다. 포트 비중을 뭐 종목별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해놓고, 그다음에 종목 수는 최대 7% 정도, 7종목 정도. 그다음에 현금 비중은 뭐 20-30%에서 내외로 유연하게 운용하시는 전략. 말씀하셨다시피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수가 너무 많아지고 비중이 뭐 5% 미만으로 이하로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게 계좌에 그 기여하는 바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또는 그리고 시장이 올랐을 때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시장이 내려갈 때는 종목들이 거의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시에는 그 종목의 하락들을 다 받아야 되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또 그거를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목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진짜 차라리 그냥 펀드에 투자를 하셔서 편하게 지수나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나을 정도로 좀 그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종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ETF 쪽이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고, 또 최대 종목은 한 7개 정도 줄여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금 비중 한 30% 정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한중현 파트너, 이분은 이제 어떤 매도의 기준을 이제 세우는 게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매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어떤 기준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냥 시장을 비팅하는 알파를 크게 추구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시장만 따라가자.
정도로 이제 기본 좀 깔아두시고 작은 비중만큼은 그만큼만 좀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이제 포트가 63%가 이제 주식이고 이제 현금이 30%나 갖고 계시고 이제 해외 주식을 6%나 갖고 계신데 저라면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해외 주식 비중을 한 15%에서 20%까지 늘리시고 그 중에 한 뭐 이제 S&P ETF만 거의 한 15%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국내 주식에는 비중을 63% 비중을 50% 이하로. 근데 50% 이하도 거의 한 코덱스 200 정도만 한 비중 한 20% 30% 그렇게 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하셔도 어차피 성과 자체는 비슷할 거거든요. 그럼 종목 자체는 줄일 수 있으면서 이제 성과는 따라갈 수 있고 나머지 좀 이제 남아 있는 종목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비중을 늘리고 국내 주식은 ETF 위주로 운용하는 방식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 더 정확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이 포트에 무려 15종목이나 담겨 있어서 현재 종목 비중이나 수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하루님의 궁금증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수익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와 PSK 언제쯤 수익을 확보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삼성전자와 PSK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닛은 어떻게 탈출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실폭이 60%를 넘어가고 있는 제넥신, SMC 생명과학을 팔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대장주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PSK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 비중으로 수익을 기록 중이신데 어디쯤에서 수익을 챙겨서 나와야 할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 반도체주로 좀 더 두면서 수익을 확보해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도 좀 계셔갖고 지난주가 지난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가 그걸 기준으로 5일선 매매를 하든 21선 매매를 하든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만약 나셨다면 예를 들어 PSK를 좀 오래 가지고 계셨다면은 일단 넉넉하게 21선까지는 내가 넉넉하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종가 이탈하거나 할 경우에는 한 뭐 30%든 50%든 매도를 분할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를 좀 추구하는 방향.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잘하시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향할 수만 있다면은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거든요. 물론 뭐 반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량주에 늪에 걸려서 하락 시에 팔지 못해서 계속 하락률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주식을 매수한 후에 종목별로 움직임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할 때는 과감 없이 한 방에 그냥 매도하는 것이 좋고요. 이익 실현할 때는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선을 지지 시 홀딩, 이탈 시 분할 익절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닛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실률이 계속 커지는데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탈출을 해야 조금이라도 손실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금 전량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타다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왜 더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유니슨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리하게 엄청 큰 그 이벤트 중 하나가 미국의 대선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부터도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앵무새처럼 뭐 바이든 대 트럼프 대 바이든 하면서 지지율 추이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친환경이냐 반친환경이냐 섹터 투심이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풍력 자체는 수출 데이터로도 설명이 불가능했거니와 투심까지 좀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이런 거는 뭐 수익이고 손실이고를 떠나서 그냥 갖고 있는 보유 자체만으로도 좀 본인에게 큰 정신적인 타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좀 이분은 뭐 길게 갖고 가시는
길게 갖고 가실 수 있는 그 체력은 있으신데 길게 보고 투자하실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지. 순리대로 흘러가지도 않는 산업인데 누가 나서서 앞에서 막 깃발 흔들어야 그거 따라가는 산업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슨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그리고 SCM 생명과학인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빨리 포트에서 없어지게 하고 싶다.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두 종목이 뭐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해결책 좀 우리 신혁성 이사께서 찾아주시죠.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까지 그 하락률이 깊어진 상태에서 비중이 적을 경우 이게 지금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별 비중이 작아지면 이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 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락했을 때 내 계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뭐 한 10% 20% 빠져도 내 전체 계좌 수익률에 뭐 얼마 티도 안 나고 하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수수방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종목 모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40% 이런 식으로 50% 하락이 됐을 경우는 이 종목들이 말이 40% 하락을 한 거지 이 종목이 본전이 되려면은 여기서 거의 100%가 더블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계좌에 또 있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오히려 이제 또 하락률이 커지면은 마음만 아프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이 종목들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상승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어떤 종목들이 더 가느냐. 옆에 말씀하신 그 한 파트너님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시장이 갔을 때 어느 종목이 더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공략을 해서 그 종목으로 포트 편입을 해놓던지 아니면 일단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시장을 파악해서 종목을 선택하든지 이게 맞지. 이렇게 계좌에 제 생각에 40% 50% 손실이 있으면은 이게 종목이 또 마이너스 30%까지 또 올라온다고 또 손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상한가 예를 들어서 두세 방이 나와갖고 진짜 본전이 오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내 계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 주변에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그냥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재밌습니다. 이게 미련 때문에 갖고 있다 보면 영원히 내 포트에 남을 수 있다. 과감하게 뒤도 돌아오지 말고 매도해라.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하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좀 담고 있는데 막상 사고 나면은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대장주 기준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그리고 이게 섹터 중에서 무조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섹터 안에 대장주를 무조건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애초에 이제 하루님이 고르신 종목이 대장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애초에 고르셨는데 좀 인내심이 살짝 부족하셔서 시세가 나기 전에 좀 매도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대장주를 고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경험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을 많이 보고 많이 매매를 해보고 결국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하루님의 좀 투자 성향과는 반대되는 게 하루님의 투자 성향은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신데 이 경험치의 영역은 공격적이고 계속 해봐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대장을 공략하는 게 일단 맞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주를 여쭤보셨다는 거는 결국 이제 테마주 자체를 매매를 하신다는 건데 테마주 매매는 사실 소극적 방어적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를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대장주의 기준은 이제 주가랑 거래량이겠죠. 거래량 제일 많이 터지고 제일 이제 주가가 센 게 이게 대장주일 텐데 그럼 그 대장주는 오늘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종목이 내일까지 이제 시세가 연속될 수 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할 건데 어쨌든 오늘 오르는 거는 그건 중간에 빨리 그 탑승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건 다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좀 올라갈 종목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테마주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통상적으로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강하더라. 그럼 반대로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좀 큰 섹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가장 예를 들어서 HBM 섹터. 이거는 사실 뭐 하나만 날아가기보다는 다 같이 돌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작은 테마를 공략하시기보다는 HBM처럼 이런 큰 섹터를 공략을 하시면 그러면 굳이 대장주를 잡지 못하셔도 키 맞추기 그런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온기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만약에 이제 대장주를 좀 고르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요즘 섹터 ETF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으로 그냥 시장 상승 아니면 내지는 섹터 상승에 대해서 좀 섹터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소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혁승 이사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반도체와 제약 그리고 로봇주 위주로 환승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종목이 정말 많아서 이게 또 분류하기가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그 현재 시장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섹터 비중은 제 생각에는 일단 반도체를 한 40% 정도를 놓는 게 좋고요. 한 25%에서 30%를 바이오, 그다음에 나머지를 나머지 한 15에서 20%를 뭐 로봇이나 기타 섹터, 그다음에 뭐 한 20% 정도 현금 두는 게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준이 되는 종목이니까 또 이익이 나오고 계시고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홀딩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P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뭐 수익률도 좋고 저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사서 꼭지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꼭지를 알고 뭐 증권사 레포트 같은 거 뭐 30% 목표가 줘도 막상 30% 목표가 가면은 뭐 거기서 팔면은 뭐 템버거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냥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지금 제 생각에는 21선까지 내가 머리에서는 팔 수 없다. 어깨에서 정도는 팔 수 있다라는 생각 아래서 21선 깨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타 뭐 유니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뭐 삼성전기, 우선주 그밖에 모든 종목 다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뭐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정도의 그 바이오 섹터의 그 강한 대장주성 종목들 또 뭐 레임로보 로보틱스나 반도체 뭐 오늘 STI가 좀 많이 올랐는데 뭐 STI나 뭐 GST나 뭐 PSK홀딩스나 ISC나 이오테크닉스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반도체 섹터 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40, 바이오 한 3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뭐 현금과 로봇이나 기타 섹터들로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유니슨 LG생활건강 좀 한 페이지 한 화면에 담기진 않네요. 유니슨이랑 LG생활건강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우선주 그리고 현대제철, SCM생명과 SKIT 그리고 아난티 이것만 일단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인 그 매수 그 의견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어쨌든 좀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ETF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게 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분이 주식 한 63% 들고 계신데 거의 한 45%까지 이제 현금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한 20% 정도만 들고 계시고 그럼 이 확보된 40%로 뭘 할 것인가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S&P 500 ETF 하나랑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스닥 ETF 한 이거를 적절하게 한 1대1 정도 비율로 섞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그 외환의
변동 자체는 좀 제한을 하고 그냥 순수하게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의 지수 자체에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뒤에 그 ETF 뒤에 괄호치고 H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환해지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 상품 위주로 하시고 아니다. 나는 어차피 미국장에 배팅하는 거면 그럼 미국에 배팅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에도 배팅하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먹을 때 좀 달러까지 한번 쭉 먹어보겠다 하시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SPY나 아니면 QQQ 이거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향이시다 보니까 뭐 환까지는 좀 해지를 하시면서 그냥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거의 해외 주식 비중을 지금 6%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20에서 25%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국내 주식은 좀 우리가 국내 주식 방송이지만 좀 죄송하게도 한 50% 이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적극적으로 포트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루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두 분의 이 참견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메일로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한제당 우선주가 5%대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거래량이 약 2,000주가량 실리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화천기공이라든지 화이트진루홀딩스가 4%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이 또 이제 상승불을 켜면서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창 같은 경우에는 2.8% 오르면서 1,57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9%, 그러니까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미비하니까 이 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볼 만한 점은 크리스탈 신소재가 현재 거래량 15만 주가량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7.5% 강세 보이면서 1,2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광명전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장에서 강했던 전기 전선주라든지 전력설비단에서도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광명전기가 1.8%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60원으로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남선 알미 우선주가 0.9%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엠젠솔루션입니다. 엠젠솔루션이 2.5%대 내림세 보이면서 2,29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에 근접했던 제일전기공업이 2.5%대 약세 보이면서 15,520원에 거래되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방성기가 1.7%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GS글로벌입니다. GS그룹 계열의 종합무역상사로 주로 유통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인데요.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시간외에서도 시세를 이어가면서 6만 주 넘는 거래량과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합니다. 4위는 JNTC입니다. JNTC는 대표적인 유리기판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특이점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점입니다. 시간에서도 16만 주 넘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조일 알미늄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관세 인상 추진에 오늘 알루미늄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정규장에서는 6%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까지 모멘텀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급등의 여파인지 시간에 의해서 크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일 알림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부과 소식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미국 대선 때도 대선 앞두고 또 이런 관세 또 최강 관세 때문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선거 앞두고 항상 나타나는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박의 이제 핵심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차량 경량화 관련된 그런 수혜이기도 한 회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재료 그 공급자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서는 계속해서 주목은 필요하다라 보여지는데요. 물론 오늘 기술적으로 16% 상승 출발해서 6% 마감이기 때문에 나름 긴 음봉을 지금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지수가 조금 조정받을 때 더 부각될 수 있을 정도의 테마적인 섹터라는 점들도 같이 유념하시면서 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알루미늄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럴 때 필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사는 시간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HB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YC캡을 살펴봤었는데요. 이틀 연속 시간에서 유리기판주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정규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장 막판에 TSMC의 호실적이 반도체 섹터의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4위를 기록한 JNT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잘하는 회사들이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경에는 관련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회사 HB 솔루션이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작년에 이 본 사업에서는 영업 적자를 소폭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자기 그 본연의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본업이 이렇게 유리기판을 필두로 해서 좋아진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본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부분들 거기에 핵심이 유리기판 쪽에서 얼만큼의 지금 수주가 나오고 좀 찍히는지도 한번 확인해 가면서 좀 길게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회사로서 HB 테크놀로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진행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봅니다. 내일장 101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는 지아이노베이션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YC캠을 내일장 101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먼저 신혁승 이사 포인트와 가격 전략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뭐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 그 설이 이제 인하가 이제 후퇴되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하여 레고캠 바이오 이런 그 주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다수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6월에 있을 아스코에서 GI 102라든지 뭐 유한양의 1조 4조의 기술 이전했던 GI 301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로 기술 이전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또 환율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시장에 거의 녹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주시면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YC캠. 이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리기판은 3월에 이제 그 야간 방송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밀어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사서 장기 투자 그런 관점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서 트레이딩 구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굉장히 핫했죠. 유리기판 테마가. SKC 자회사의 SK 앱솔릭스가 개발 단계가 가장 빠르면서 이제 SK 앱솔릭스 향 종목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는데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 HB 테크놀 방금 이제 저기서 말씀해 주신 HB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뭐 YC캠도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이제 시장 내 대장 테마였는데 마침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락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통상 이럴 때는 새로운 테마가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테마가 발현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직전 대장 테마로 돈이 좀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급소를 한번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좀 대장주 YC캠을 한번 갖고 와봤고 이쯤 되면 좀 신고가는 다시 한번 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2주 전 금요일이었죠. 2주 전 금요일에 신고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목표 주가는 딱 그때 신고가 가격인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그리고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를 포함해 중화권 증시도 흐름이 좋더니 마감 다가오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상해 지수가 0.09%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선전이 0.05% 약보합, 마감을 앞둔 항생 지수가 이 시각 현재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가 7.5%인 점을 고려한다면 25%는 과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닥스 지수가 0.1%, 까크 지수가 0.5%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 또 미국의 넷플릭스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희였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